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숱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좀처럼 소식이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 반쯤은 체념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양가 도움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로지 둘이서 힘을 모아 잘 살아보자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다짐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으니까요. 그렇게 작은 월세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양가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에 딱히 불만을 품을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출발이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시동생은 저보다 1살 어린데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동서와는 3살 터울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친정이 꽤 여유롭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마주한 모습은 평범하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화려해서 솔직히 조금 놀랐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부부를 얕잡아보는 듯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지만 굳이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법이니까요. 다만 시어머님은 검소한 저보다 화려한 동서를 유독 예뻐했어요. 동서 곁에 서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제가 영 탐탁지 않은 눈치였거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의 부름을 받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시어머님이 시동생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둘째내가 왔다 갔는데 새 차를 구경시켜주지 뭐니? 아, 차를 바꿨대요? 사돈이 차 바꾸는 김에 둘째내 것까지 사줬다지 뭐니?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한꺼번에 차를 2대씩이나 살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 새로 산 차가 외제차래 외제차. 주차장에서 차 구경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들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더라니까. 차가 아주 그냥 번쩍번쩍한 게 휘황찬란하더라고. 나도 태워주길래 타봤는데 좋은 차라 그런지 승차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더라. 나간 김에 둘째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서 잘 먹고 왔잖니. 한참을 들뜬 목소리로 말을 하던 시어머님이 문득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래서 친정이 잘 살아야 하는 거야. 둘째 좀 봐라.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며 살잖니. 원래는 장남이 잘 살아야 하는 건데 우리 집은 장남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둘째만 번듯하게 사니 니들 보면 한숨만 나온다니까. 엄마,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니들하고 둘째네 사는 수준부터가 다른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 아버지도 딱히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남편의 말에 속이 뒤틀렸는지 시어머님이 버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장남인데 지금 애도 안 생기잖아. 동생은 애가 2씩이나 있는데 애도 없고 그러니 그게 쪼그라든 게 아니고 뭐야.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어디든 나도 부족함 없는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쪼그라들었으니 내 심정이 어떻겠어? 엄마, 말 조심 좀 하세요. 애기 문제도 그래요. 병원에서 둘 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이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니들 사는 거 보면 답답해서 그래. 둘째처럼 화려하게는 못 살더라도 비슷하게는 살아야지. 니들 차도 결혼 전에 몰던 차 그대로잖아. 그리고 옷도 그런 후질그레한 옷 좀 그만 사 입고 백화점에서 비싼 옷 좀 사 입고 그래라. 내가 꼭 이런 말까지 해야겠니? 시어머님의 시선이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옷을 못 입거나 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백화점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장만한다는 사실을 안 뒤로 시어머님은 늘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근검절약을 몸에 익히게 된 건 어린 시절부터 배운 습관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공무원으로 오랜 세월 재직하셨는데 절약이 뼛속까지
스며든 분이었습니다. 자연히 온 가족이 그런 아빠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당신 자신에게만 엄격하셨을 뿐 우리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어요. 그런 아빠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한다. 그리고 아빠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가족은 조금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모와 이모부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이종사촌 언니와 남동생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요. 그때 언니는 중학생, 동생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모부 쪽 친가에서는 저마다 떠맡기를 꺼렸다고 했어요. 그 소식에 엄마는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눈물만 흘렸다네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로 나가 홀로 울음을 삼켰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질 않아 새벽에 거실로 나간 모양인데 잠결에 깨어난 아빠가 엄마 뒤를 따라 나갔다네요. 아니, 자다가 왜 울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밤마다 울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빠가 물끄러미 바라보자 엄마가 힘겹게 입을 뗐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민지랑 성준이 때문에 잠이 안 와서 그래. 들어보니까 친가 사람들은 서로 못 키운다고 하나 보더라고. 어제도 민지가 울면서 나보고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눈물을 쏟아내자 아빠가 조용히 엄마를 달랬답니다. 당신한테 미리 말을 해줄 걸 그랬네.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우리가 민지랑 성준이 데려올까 하고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어.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말해줄 참이었거든. 회사에서 일도 하랴, 입양 절차도 알아보랴. 바빠서 나중에 해결되면 말할까 했거든. 진짜야? 진짜로 민지랑 성준이 입양할 생각이야? 믿을 사람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까지 모른 척하면 애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 훌륭한 어른은 못 되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나 진짜 감동받았어. 근데 당신 월급으로 애 넷을 키우려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나도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할게.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할게. 기쁨에 겨워 엄마가 외쳤다는데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다네요. 지금처럼만 아끼면서 살면 괜찮으니까 애들이나 잘 키울 생각해. 여보, 정말 고마워. 내일 당장 민지랑 성준이 데리고 와야겠어. 얼마나 눈치를 줬는지 울기만 하더라니까. 다음날 엄마가 언니와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지 두 사람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자 둘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워내는 모습에 엄마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어요. 그 이후 우리는 6식구가 되어 한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대단했던 것이 그 와중에도 매년 연말 기부를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우리 사남매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하곤 했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기부라는 건 내 것을 나눠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기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거야. 기부하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거든. 그런 아빠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다 보니 우리 사남매는 돈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을 늘 되새기며 살았으니까요. 자연스레 사남매 모두 아빠의 뜻을 이어받아 연말이면 기부를 하며 작은 행복을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날도 동서와 비교하며 무시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자 결국 남편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엄마, 자꾸 이러면 다신 안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애기 없이도 우리 잘 살고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남들 다 있는 자식 없으면 나중에 얼마나 외로운 줄 알기나 해? 그러게 너도 네 동생처럼 돈 있는 집 여자 만나서 결혼했더라면 지금처럼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야. 엄마, 앞으로 우리 볼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제 손을 움켜쥔 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자기가 옆에 있어서 든든한걸.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언행으로 인해 남편은 늘 미안함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불쑥 집으로 찾아왔고 무언가를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장롱에 넣어두면 애가 생긴다고 하니까 꼭 넣어두도록 해. 거기까지만 했더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동현이한테 들어보니까 사돈이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신다며. 많이는 아니고 노력하고 계세요. 암튼 기부를 한다는 거잖니. 네. 부모가 기부도 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던데 넌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거라니? 내가 볼 땐 전생에 뭔 큰 죄를 지은 게 분명해. 그러니 좋은 일을 아무리 해도 복을 못 받는 거지. 복도 못 받을 그놈의 기부는 뭐하러 하는지 당체 이해가 안 되네. 차라리 나한테 기부 좀 하지. 아깝다 아까워.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시어머님을 내보냈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가봤자 서로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이후로는 남편만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시댁에는 여전히 발길을 끄는 채였지만 우리 부부는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꾸려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댁에 다녀온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동민이네는 진짜 대단하긴 하네. 왜? 아니, 이번에 가서 보니까 또다시 차를 바꾼 모양이야. 차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이번에 바꾼 차가 1억이 훨씬 넘는다고 하던데 자기도 알다시피 덕민이가 프리랜서잖아. 재수씨는 전업주부고 말이야. 근데 씀씀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은 가는 것 같던데 갈 때마다 비즈니스석에 5성급 호텔만 간다고 하더라고. 그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친다나 봐. 근데 프리랜서로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얼마 전에도 해외여행 다녀온 모양인데 면세점에서 엄마 명품백도 사왔더나 봐. 동선의 친정이 잘 산다고 하잖아. 왜? 갑자기 부러웠어? 아니, 부러운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렇지. 무슨 걱정? 애도 둘씩이나 있는데 저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거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모아둬야 하는데 버는 족족 다 쓰는 것 같잖아. 옆에서 보는 내가 불안불안해서 그렇지. 진심 어린 걱정이 남편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그런 말 못 들어봤어? 어떤 말? 부자들은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른대. 돈이 워낙 많으니까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 동선의 집이 엄청 부자라고 하는데 5성급 호텔이 문제겠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절대 이해 못하니까 알려고 하지도 마. 우린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득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해. 요즘도 가끔 담배가 생각나거든. 그때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 그래야 연말에 소아병동에 기부하지. 내가 기부하는 돈이 많진 않지만 매년 기부하고 나면 아이들이 잘 치료받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다니까. 자기를 만나서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있잖아. 난 진짜 결혼을 잘한 것 같아. 남편의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며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걸 이해 못해주는 사람도 많은데 나도 자기가 항상 고맙고 그래. 우리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 남편이 활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천생연분인 것처럼
우리는 좀처럼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쫓지 않아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들이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의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조용히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제 눈치를 살피며 슬쩍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아까 낮에 동민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서방님이 왜?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하네. 우리 집에?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서방님네 가족이 우리 집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서방님네 집은 신도시에 들어선 널찍한 새 아파트였고 우리 집은 20평 남짓한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동서는 예전부터 그 점을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몇 차례 흘린 적이 있었어요.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절대 못 산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에 오겠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는 터라 잠시 생각을 하다 입을 뗐습니다. 그럼 괜찮은 식당 예약해서 거기서 볼까? 그럴까? 그것도 괜찮겠네. 며칠 뒤 서방님네 가족이 도착을 했고 우리는 예약해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서 동서가 뜻밖의 제안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집에서? 네, 형님네 집 구경도 할 겸 해서요. 아, 그냥 근처 카페에 가는 게 어때? 우리 집이 작아서 불편할 거야. 거기다 우리는 동서네처럼 인테리어 그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 괜찮아요.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도 많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은근히 거절의 뜻을 내비쳤지만 동서는 기어코 집 구경을 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네 가족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동서가 집 구경을 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는 게 아니겠어요. 휴대폰을 들고 이곳저곳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동서, 사진은 왜 찍어? 아, 그냥요. 한참 뒤에야 동서가 우리 집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놓고는 최악의 집 인테리어라고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인스타를 하지 않아 잘 몰랐지만 남편이 우연히 확인했거든요. 한마디로 투박하고 소박한 우리 집을 올려서 웃음거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을 비웃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둘 다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진을 찍는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차와 과일을 준비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 작업실 책상 위에 놓아둔 공과금 우편물을 동서가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허락도 없이 우편물을 들춰본 동서가 그중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형님, 건강보험료를 이렇게나 많이 내요? 아, 그게 수익이 많이 나온 해는 그렇고 안 그런 해는 또 적게 내고 그래. 형님, 웹소설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저냥 돈이 되긴 해.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는 거라 들쭉날쭉하지 뭐. 근데 왜 이러고 살아요? 왜 이러고 사냐니? 그렇잖아요. 아주버님도 대기업 다니고 형님도 꽤 버는 것 같은데 왜 이러고 사냐고요. 집도 큰 집으로 옮겨서 살면 되잖아요. 거기다 애도 없는데 옷도 백화점에서 사서 입어도 되고요. 동서의 물음에 담담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난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서 말이야. 매일같이 집에서 글만 쓰다 보니 옷도 많이 필요 없어. 그때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재수씨, 이 사람은 그런 돈보다
기부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작년에도 소아병동에 꽤 많이 기부했는걸요. 이 사람 덕분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아이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사람 덕분에 담배 끊고 그 돈으로 기부하고 있는걸요. 남편의 말에 동서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이후로 동서는 내내 입을 꾹 닫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얼굴에는 먹구름이 가득 드리워져 있었어요. 짐작컨대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궁상맞게 산다고 여겼던 모양인데 생각보다 수입이 많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제 직업이 웹소설 작가라는 점에서 더욱 얕잡아 봤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충격을 받은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일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년쯤이 더 흐른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선의 친정사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시댁에 다녀온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동민이네 처가댁 말이야. 지금 난리도 아닌가 봐. 난리도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들어보니까 사업이 기울어서 보통 힘든 게 아닌가 봐. 엄청 부자라며. 그건 나도 모르지. 암튼 사업이 기우는 바람에 엄청 힘든가 봐. 거기다 동민이 수입도 예전 같지 않아서 더 난리가 아닌가 봐. 난 잘 몰랐는데 양가에서 돈을 보태줬다는데 거의 영끌에서 아파트를 산 모양이야. 그동안은 처가에서 돈도 보태주고 동민이 수입이 괜찮아서 큰 문제 없이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난리가 아닌가 보더라고. 동선의 친정이 엄청 부자인데 영끌을 하다니?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처가에서 집 살 때 보태라고 준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린 모양이야. 원래 씀씀이가 어마어마하잖아. 거기 신도시라 아파트값 비쌌을 텐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지? 그러게 말이야. 근데 그동안 진짜 무섭게 돈을 쓰고 다녔잖아. 난 무슨 재벌인 줄 알았다니까. 암튼 원금이랑 이자가 매달 400만 원 넘게 나가서 심각한 상황이래.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니까 말이야. 그 바람에 엄마 아버지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대. 그게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도 팔고 집도 내놔야지 벌 수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내가 계속 걱정된다고 했잖아. 둘 다 진짜 대단하다니까. 어이가 없어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말 시어머님이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시어머님이 다짜고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지금 동민이 내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말인데 땀도 아니고 가족인데 니들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시어머님의 표정은 진지하기 그지없었어요. 엄마, 그동안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다녔는데 우리 보고 도와주라니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 동민이 결혼할 때 집 사는데 보태라고 사돈이 돈을 줬다고 하니 우리도 모른 척하게 그래서 돈을 보태줬단 말이야. 그러니 지금 우리도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네가 형인데 도와줘야지 별 수 있겠어. 애가 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게 줄 순 없잖아.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큰 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니들이 도와주렴. 2억이라는 금액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억이 무슨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네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그냥 두란 말이야? 조카들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니. 우린 돈 없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리고 엄마 진짜 양심도 없네요. 양심도 없다니. 그동안 이 사람한테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그렇게 구박해놓고는 이제 와서 2억이나 도와달라니요. 그런 양심이 없는 거죠.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어요. 그건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까 네 동생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하마. 엄마, 우리 돈 없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둘째한테 들어보니 건강보험료를 그렇게나 많이 낸다고 하던데 그럼 수입도 많다는 거잖아. 남도 아니고 동생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니. 빌려주면 원금이랑 이자까지 쳐서 매달 갚는다고 하더라고. 어머님,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딨겠어요. 그리고 2억이란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치하느라 그 돈을 다 쓴 건데 저는 못 도와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거절에도 시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애원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빌려준다고 해도 달라질 기미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 씀씀이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스스로 저지른 일은 스스로 수습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해 보였거든요. 결국 우리는 도와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게 뻔했기에 가족이라고 해도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서와 서방님은 집과 자동차를 전부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한동안 동서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매일같이 눈물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화려했던 신도시 대형 아파트에서 하루아침에 시댁으로 들어갔으니 그 낙차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시어머님대로 불만이 켜켜이 쌓여갔고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다 보니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느 날은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받았더니 뜻밖에도 동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님, 제가 이렇게 산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사업만 다시 잘 되면 우리도 다시 잘 살 수 있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던데 가족끼리 진짜 너무하네요. 우리 아빠 사업 잘 되면 내가 무조건 복수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차갑게 내뱉는 동서의 말투에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반성은커녕 원망만 가득한 목소리였으니까요. 그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도와주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 뒤로 우리 부부는 시댁 가족들과 아예 연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문득문득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영 개운치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임신 증상과 비슷했거든요. 반쯤은 체념 한 채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설마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두 줄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했어요. 믿기지 않아 테스트기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더니 엄마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얼마 전 그 꿈이 태몽이었나 보네. 태몽이라니? 아니, 꿈에 한 번을 안 나오던 네 이모가 보이는 거야. 이모가? 그래, 이모가 내 손에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대지를 안겨주는 거야. 황금 대지를? 어찌나 활짝 웃고 있던지 나도 덩달아 따라 웃다가 깼거든. 근데 그게 태몽이었나 보네. 네 이모가 우리한테 선물을 주고 가는가 보다. 엄마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모가 지켜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비록 꿈이라고 할지라도 이모가 귀한 선물을 주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엄청 귀한 아이인 거네. 엄마 아빠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그 복을 받는 것 같아. 엄마, 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지?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 민지 언니와도 통화를 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 덩달아 울컥해져서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마침내 출산을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병실로 모두 모였어요.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벅찬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언니가 갓 태어난 아이를 내려다보며 몇 번이고 외쳤어요. 이모야, 이모. 우리 조카 앞으로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줄게. 그 한마디에 병실안이 고요해지며 순간 가족 모두의 마음이 따스하게 물들었습니다. 병실에 모인 친정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똑같은 가족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친정과 시댁은 너무나 달랐어요. 시댁은 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반면 친정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지만 정작 쓸 곳에는 아낌없이 쓰셨어요. 갈 곳 잃은 조카들을 망설임 없이 받아주셨으며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해마다 기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소박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해보며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